네. 숙제는 몇 문제 안 되니까 숙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페이지 숙제부터 갑니다. 네. 71, 72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248번이요? 네. 248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8번입니다.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직선상에서 A가 오른쪽으로 EV로 갑니다. EV. A라는 애가 있고 얘가 얼마로 가냐면 질량 M이고 EV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속력으로 반대쪽에서 이제 누가 오고 있냐면 B라는 애가 속도 V로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애도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C라는 애도 V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2M짜리입니다. 자, 지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밑에 이제 제로, 여기 제로 위치라고 하면 여기가 L이고 여기가 L이고 뭐 이래요. 그쵸? 되셨나요? 오케이. 자, AB의 충돌 직후 속력은 얼마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들이 각각 충돌한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된다. 완전 비탄성 충돌한다는 얘기죠. 일단 첫 번째 어디서 만나죠? 얘 어디서 만나게 해요? 그렇지. 3분의 2L에서 만나죠. 얘는 2V고 얘는 V니까 얘가 3분의 2L을 오면, 그쵸? 얘는 3분의 1L을 오죠. 그쵸?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둘이 만날 거예요. 둘이 만나서 두 물체가 한 덩어리가 된다. 그러면 2MV짜리하고 운동량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MV짜리가 와서 둘이 한 덩어리가 되면 질량이 얼마가 되냐면 M짜리, 그리고 라지 V.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이쪽 지워주면, 이쪽 하나 지워주면 MV 남을 거고요. 이쪽은 2M 라지 V니까 V는 2분의 스몰 V.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충돌 직후 A의 속력은, A가 이제 그대로 있다고 치면,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제로, 그 다음에 여기 어디서 만나냐면 3분의 2L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얼마만큼 와 있을 거냐면 3분의 L만큼 와 있을 거예요. C라는 애가 3분의 L만큼 와 있을 테니까 얘가 이제 L 플러스 3분의 2L이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얼마냐면 3분의 L만큼 와 있을 거고. 그죠? 네, 그거를 예상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두 덩어리가 하나로 M짜리, 그 다음에 라지 V인데 라지 V가 2분의 스몰 V 이렇게 되셨나요? 네,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똑같이 3분의 L씩 와 있으니까 지금 현재도 이제 L 떨어져 있는 거죠. 되셨나요? 오케이. 됐죠? 요번에는 얘가 얼마로 오고 있냐면 얘가 그대로 V로 오고 있으니까 요번에는 거꾸로 어떻게 해요? 거꾸로 얘가 이만큼 2분의 L 오면 얘는 이만큼 올 거예요. 그죠? 3분의 2L 오면 그죠? 3분의 L만큼 올 거예요. 됐죠? 그럼 어디서 만날 거냐면 L에서 만나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문제로 갑니다. 자, AB가 한 덩어리 된 물체는 C와 충돌 직후 정지한다. 정지하려면 양쪽에서 운동량이 똑같아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럼 그러니까 충돌 전에 라지 MV 값은 얼마냐면 라지 M이 2 스몰 M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2분의 V 이렇게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MV가 되겠죠? 스몰 MV. 그러니까 라지 MV 값은 결국엔 스몰 MV.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애가 얼마였냐면 오고 있는 애가 MV죠? 그러니까 PC는 PC, MC, VC 이렇게 할 건데 얘가 M이고 얘가 V니까 얘네 둘이 충돌하면 어떻게 해요? 플러스 MV하고 마이너스 MV니까 충돌한 다음에 정지하죠. 근데 정지한 곳이 어디냐면 X는 L에서 정지해 있겠죠. 됐죠?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예, 그렇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요. C2M이에요? 옮겼을 때 잘못 옮겼었군요. 만약에 얘가 2M이면 이쪽이 2MV니까 정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충돌은 X는 L에서 하는 거 맞고요. 네. 249번이요? 네. 네. 자, 249번 가겠습니다. 네. 또 학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된다 그래서 또 마스크 쓰고 하려니까 힘드네. 자, 갑니다. 기억 예문만요? 오타 같아서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찰이 없는 직선상에서 질량 M인 물체 A가 EV의 속력으로 자, 이제 B는 어떻게 되면 정지해 있다. 이제 둘이 꽝 하고 부딪혔다는 거죠. 그래서 EV의 속력으로 운동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나중 V만 알면 되겠네요. 그래서 MA VA 플러스 MBVB는 MA VA 다시 플러스 MB VB 다시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M 곱하기 2V 그다음에 얘가 질량이 2M이고요. 제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M 곱하기 2분의 V 플러스 그다음에 2M 곱하기 VB 다시 뭐 이런 뜻이네요. 그쵸? 네, 그러면 이건 제로니까 우리가 이 VB에 대해서 알겠죠? M은 지워주시고 자, VB 다시의 2배는 요거 넘기면 되시겠죠? 2V 마이너스 2분의 V 이렇게 됐죠? 그러면 2분의 3V 이렇게 자, 따라서 VB 다시는 4분의 3V 이렇게까지 다 풀어내고요. 자,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 자, 이제 PA를 이제 델타 PA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MA VA 다시 마이너스 VA 이렇게. 네, 그대로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M 곱하기 이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오타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V 다시 VA 다시는 2분의 V 그대로 이제 플러스 방향이고요. 마이너스 처음 속도는 얼마냐면 2V. 자,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3MV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분의 3인데 3분의 2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지금 2분의 3이어야 되는데 3분의 2로 나왔으면 틀렸다가 돼야 되겠죠? 자, 충돌로 B의 속력은 V다 이렇게 되는데 4분의 3V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충돌 전후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 운동 에너지 보존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노가다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디귿만 맞는 걸로 나올 텐데 아마 답이 기억 디귿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죠? 그럼 기억으로만 나와 있어요? 네. 그 충돌 전후에 운동 에너지 보존 안 되는군요. 오케이. 네, 그래서 기억을 답을 맞게 하려면 걔를 2분의 3MV 이렇게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252에서 259까지. 네,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자, 끝까지. 260번. 네. 수능 문제고만요. 네. 260번 갑니다.
실제로 이제 계산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계산을 좀 해야 될걸요. 자, m짜리, 그 다음에 2m짜리 이렇게 두 개가 이제 A, B가 있는데 둘이 내려와서 충돌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한 덩어리가 되었다. m하고 2m짜리가 한 덩어리가 됐다. 뭐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돼 있냐면, 2m짜리가 위에 있고, 높이 h. 그리고 이제 a가 거꾸로. 이제 ab가 거꾸로 돼 있는 거죠. ab가 거꾸로 돼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둘이 충돌. 해서 같이 한 덩어리. 뭐 이런 얘기네요. 그죠? 오케이. 됐죠? 오케이. 자, 갑니다. 첫 번째, A에서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큰 물리량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쵸? 일단 첫 번째 기억.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된 물체의 속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충돌하고 난 다음에 한 물체가 된 물체의 속력은 그랬는데, 지금, 바닥에 떨어졌을 때, 바닥에 내려왔을 때 두 개의 속도가 똑같죠? 얼마라고 할까요? A가 뭐 바닥에 내려왔을 때 얼마라고 하면 V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 B가 바닥에 내려왔을 때도 V죠. 맞죠? 그러면 이제 충돌하기 직전에 얘는 M 곱하기 V고요. 운동량이. 얘는 충돌하기 직전에 2M 곱하기 V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운동량을 전해줄 때 나에서가 2배 더 크게 전달하겠죠. 되셨나요? Got it? 오케이. 그러니까 높이가 같으면 질량과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의 속력 V는 루트 2GH 만약에 그냥 떨어지면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2GH 그리고 만약에 여기처럼 비탈면 내려오면 2AH 이렇게 됐죠? 되셨나요? 됐죠? 오케이. 자. 그냥 떨어지면 2GH인데 여기 비탈면 내려면 2AH. 근데 결국에는 밑바닥에 왔을 때 사실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MGH가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안 배웠지만 아니야? 안 배워?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MGH가 2분의 1 MV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M 지우고 나면 V는 루트 2GH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마찰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물체의 크기와 모든 마찰 공기 저항 무시한다고 하면 EAH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요? 맞아. 누적이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진도를 얼마만큼 나가든 상관은 없지. 그지? 네. 그래서 우리가 V는 루트 2GH라는 거 알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닥에서 양쪽의 속도를 이쪽 왼쪽을 V라고 하면 오른쪽도 V다. 뭐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문제로 가면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된 물체의 속력 그렇게 돼 있어요. 잠깐만. 이쪽에서 MV가 충돌하고 난 다음에 자, MV 플러스 제로가 3MV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V 다시는 얼마예요? 3분의 V. 이렇게 됐죠? 근데 이쪽은 안 그렇죠? 이쪽은 EMV죠. EMV에다가 정지해 있으니까 0. 얘가 3MV 다시 이렇게요. 당연히 V 다시는 이쪽은 3분의 2V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그럼 나가 더 크다 이거지. 자,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그럼 델타 PB 델타 PB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네. B의 질량은 MB고요. 그 다음에 쟤는 속도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 얘 속도 변화 어떻게 되죠? B는 가에서 B는 제로였다가 그죠? 나중에 얼마가 됐냐면 3분의 V가 됐어요.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MB. 똑같습니다. 질량이, 그쵸? 똑같이 EM이죠. 여기다 EM 집어넣으셔도 되고. 됐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나중 속도가 얼마예요? 3분의 V. 2V, 3분의 2V. 그 다음에 처음 속도가 얼마죠? V. 자, B는, 바닥에 내렸을 때 V죠? 마이너스 V. 이렇게. 됐죠? 네, 2M 곱하기. 요거 빼면 얼마예요? 3분의 V. 이렇게. 됐죠? 되셨나요? 네, 그러면 가, 나가 똑같다고 보셔야 되고. 자, D컷으로 갑니다. 충돌하는 동안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게 똑같습니다. 델타 PA 가. 델타 PB 가. 요거 이제 비교하라는 얘기죠. 같게 다르게. 같게 다르게. 자, 이제 갑니다. 자, 왼쪽에서는요, 질량 M이고요. 나중 속도가 얼마냐면 3분의 V고, 처음 속도가 얼마예요? A의 속도는 V네요. 그쵸? 네, 그러면 M 곱하기 3분의 2V. 대신 이제 마이너스겠지?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PB 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죠? 질량 M은 똑같고요. 자, 나중 속도가 3분의 2V. 처음 속도가 0. 됐죠? 그러면 3분의 2V, 그러니까 M 곱하기 3분의 2V 똑같네요. 그죠? M 곱하기 3분의 2V. 이렇게 크기 똑같겠죠? 오케이. 자, 따라서 1번을 찾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나머지 문제에서 질문 없으면 다음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파동의 발생. 자, 이 파동이라는 애는 왜 발생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그쵸? 인과관계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파동이란 왜 발생하느냐. 우리 JM한테 물어볼까요? 파동 왜 발생해요? 에너지 변화? 그쵸?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환하는 과정, 그죠? 에너지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너지 변화가 어떤 형태로 발생하게 되면 네, 진동의 형태로 발생하게 되면 파동이 되는 거죠. 진동의 형태로 발생하게 되면 파동. 자, 파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그러니까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하고, 그래서 파동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진동의 형태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죠? 파원과 매질. 그러니까 파원이라는 건 뭐냐면 맨 처음에 파동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내가 칠판을 이렇게 빵 쳤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파원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며칠 전에 그 지진 났었잖아요. 네. 그 민감한 사람은 느꼈다고 그러던데, 역시 나는 둔해졌나 봐요. 전혀 못 느끼겠던데. 그 삐하는 시간에 내가 걷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공원 걷고 있었는데, 삐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리고 딱 보니까 지진 발생 그러던데, 전혀 못 느끼겠던데. 아무튼 간에. 자, 그렇게 파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맨 처음에 파동이 발생한 곳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매질이라는 건 뭘 전달하는 거?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얘기한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파동의 종류, 횡파와 종파. 횡파와 종파는 뭐로 나누냐면 자, 뭐가 구분 기준이에요? 횡파와 종파의 구분 기준? 그걸 오히려 이제 거꾸로 그걸 기억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횡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이고 종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뭐야? 평행하다. 뭐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의 관계로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의 관계로 나누는 거예요. 횡파 종파는. 되셨나요? 그래서 횡파는 수직이고 종파는 평행하다. 뭐 이런 얘기죠.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횡파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 그러니까 전자기파는 모두 횡파입니다. 아시겠죠? 모두 횡파. 그 다음에 종파는 이건 외워야죠. 그죠? 종파는 외우셔야 돼요. 뭐뭐 있어요? 지진파의 피파와 음파가 있죠. 음파. 자, 그러면 초음파는 종파다 아니다?
당연히 종파죠. 초음파는 어차피 음파잖아요. 그죠? 예, 당연히 종파이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탄성파와 전자기파. 탄성파와 전자기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죠? 이게 쉽게 넘어가면 좀 안 좋은 내용이에요. 탄성파는 매질이 필요한 파동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파는 매질이 불필요한 거예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필요 불필요입니다. 필요 불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생겨요? 속력의 차이가 생겨요. 탄성파는 속력의 차이가 생기는데 고체와 액체와 기체와 진공 이렇게 하면 어디서 제일 빠르다? 탄성파는? 네, 고체에서 제일 빠르다. 아주 많이 빠르다. 심지어 진동에서 안 전달된다. 아시겠죠? 네, 전달되지 않는다. 진공에서는. 자, 근데 전자기파는 좀 다르다. 매질이 없어도 전파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매질이 없어도. 그러니까 매질이 있으면 오히려 뭐 하죠? 느리게 만들죠. 그죠? 느리게 만든다. 그래서 심지어 고체에서 전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훨씬 진공에서 빠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자기파 중에 빛을 예를 들자면 빛의 속력은 그래서 어디서 된다? 이렇게 고체나 액체나 기체 매질에 의해서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진공에서 제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진공에서 제자. 자, 밑으로 되면 파동의 표시 방법. 자, 파동은 이제 횡파의 표시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횡파의 표시. 자, 위상이 제일 높은 곳 마루. 위상이 제일 작은 곳 골 이렇게 얘기해서 골. 그다음에 다시 마루 이렇게. 우리가 마루부터 마루까지를 한 번 진동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진동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거리를 측정했으면 파장, 시간을 측정했으면 주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주기와 진동수와의 관계. 예, 되게 중요한 말이죠. 주기와 진동수와의 관계. 주기라는 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 더 중요한 거구나. 그죠? 주기는. 그쵸? 네. 그런데 이 진동수는 뭐냐면, 진동수는 그게 아니라, 1초. 그러니까 단위 시간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단위 시간인데 좀 쉽게 설명하려고 1초라고 할게요. 1초에 진동한 횟수를 얘기하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헤르츠인데요. 헤르츠. 자, 1헤르츠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1초에 몇 번 진동, 1회 진동했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죠? 예, 그래서 1세크-1, 1세크-1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헤르츠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이 주기하고 진동수는 무슨 관계이냐? 이거 뭐야? 횟수의 시간. 여기는 뭐야? 시간의 횟수.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주기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다? 예, 이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다. 됐죠?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이다. 뭐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파동의 그래프 이제 두 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변이와 위치와의 그래프가 있고요. 변이와 시간과의 그래프가 있어요. 자, 변이와 위치과의 그래프에서 마루에서 마루까지는 파장이고요. 변이와 시간과의 그래프에서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는 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위치에다 동글뱅이 치고 파장, 시간에다 동글뱅이 치고 주기. 그러니까 X축이 무엇이냐에 따라 파장이냐 주기냐를 알 수 있으니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왼쪽 그래프에서는 주기를 모르고요.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파장을 몰라요. 아시겠죠? 이게 나중에 이제 속력 구할 때 큰 문제가 됐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동의 속력을 구하려면 시간하고 거리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 어느 한쪽 그래프만 가지고는 뭐가 불가능하다? 속력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위상. 자, 위상이라는 건 뭐냐면 진동 상태를 의미하는데
얼마만큼의 변이를 갖고 있느냐로 쉽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시면 A와 E는 지금 같은 위상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B, D, F도 같은 위상인 거고요. 위상이 제일 작은 애가 누구냐면 C죠. 그러면 A하고 C하고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위상이 180도가 차이 나는 관계, 뭐 이런 얘기지. 180도 호도법으로 뭐라 그래요? 파이만큼의 차이. 됐죠? 파이만큼의 차이.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올 것, 뭐 그냥 전교생 다 맞춘다고 해도 나올 만한 게 뭐냐면 이건데요. 지금 파동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대요. 이런 힌트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라는 거죠. 진행 방향이 오른쪽일 때 각 점에서 뭐의 방향? 진동 방향을 구한다 이거죠. A, B, C, 그 다음에 D, E. 네. 이렇게 진동 방향을 구한다. 되셨나요? 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가깝게 바로 옆에다 뭘 그려요? 진동을 하나 오른쪽으로 진행한 걸 그려요. 됐죠? 되셨나요? 하나를 그려요. 그러면 아주 쉬운 얘기가 되는 거죠. A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 거고요. B는 올라간 겁니다. 됐죠? 네, C도 올라간 거고요. D는 내려온 거고요. E도 내려온 거예요. 이해하죠? 다음 순간의 진동 방향.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매질은 네,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거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A를 따로 여기다 밑에다 그리면 이 A라는 점은 어떻게 할 거냐면 평형점을 이렇게 자, 여기 제로인 점을 가상으로 그려보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분의 1 주기 동안 요만큼 내려오고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라지 A면 뭐 마이너스 라지 A까지 어떻게 할 거냐면 나머지 4분의 1 주기 동안 내려가서 2분의 주기 동안, 즉 4분의 주기 동안 이렇게 아래로만 진동하는 거거든요. 즉 2분의 t 동안 아래쪽으로만 진동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올라오죠. 이렇게 되셨나요? 네. 그래서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4분의 3t 후에 위상은 어디냐, 그죠? 네. 그런 거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파동이라는 걸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이런 거 질문 하나 해보면 파동이 실제로 요 점에서 얘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눈에는 얘가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에너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죠. 되셨나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매질의 진동이 옆으로 전달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정해지는 거냐면 이동 방향. 그러니까 에너지의 이동 방향이 정해지면 매질의 진동 방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지. 이해가셨어요? 에너지가 이동하면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야. 와, 왜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오른쪽에다 똑같은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린 다음에 얘가 이 다음 순간 어떤 방향으로 진동할지 알아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자리에서 진동, 옆에다 뭐라고 쓰면 돼요? 매질. 그죠?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합니다. 이런 소리예요. 파동의 속력. 일단 파동의 속력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벡터 개념으로 생각하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속력 계산을 할 때는. 알겠죠? 물론 벡터 개념으로 나중에 공부하실 수도 있게 돼요, 나중에.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속력이라고 배운다 이거지. 우리 중학교 때 속력 배우고 고등학교 때 속도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자, 파동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까 우리가 뭘 배웠다고요? 아, 주기라는 걸 배웠어요. 아,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때 간 거리를 뭐라고? 한 번 진동할 때 간 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다. 아, 그러니까 주기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니까? 역수 관계니까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결국 파동의 속력이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우실 때 어떻게? 속파진 T. 제가 맨날 V냉만 입는단 말이죠. 그쵸? 속파진 T잖아요. 그죠? 속파진 T. V냉. 됐죠? 시작합니다. 속력 V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속력의, 네. 왜 이쪽으로의 속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 밑으로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거면 거리에다가 파장이 아니라 진폭 곱하기 4 하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매질의 진동 속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파동의 이동 속력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파동의 이동 속력을 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이 에너지,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건 에너지는 전달되는데, 뭐는 매질은 전달되는 게 아니죠? 생각해봐요. 지금 제이미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담배를 피는데, 만약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전부 매질이 전달되면 그 담배 연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쵸? 그 담배 냄새 어떻게 해? 근데 이제 매질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달되는 속도를 파동의 속력이라고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질의 전달 속력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매질의 진동 속력, 위아래로 얼마나 진동하는지 이 진동 속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파동의 이동 속력, 즉 에너지의 전달 속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 좋은 질문이죠. 네. 왜 이동 속력을 구하느냐? 그죠? 왜 가로 방향 속력을 구하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횡파이면, 그쵸? 예,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매질의 진동 속력이라는 건 결국에 주기와 진동수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잘 생각해봐요. 진동수라는 게 무슨 개념일까요? 초당 얼마나 진동, 초당 얼마나 빠르게. 그러니까 진폭까지 있으면 매질에 왔다 갔다 하는 속력을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주기와 진동수로 하는 거고. 네. 자, 갑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파동을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파동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동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야. 근데 여기 맨 처음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맨 처음으로. 교과서나 문제집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파동이 만들어져서 그게 전파될 때를 얘기하는데 내가 만들 때 다르게 하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알겠죠? 내가 만들 때 다르게 하겠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빠른 파동을 만들까요? 빠른 파동을 만든다. 첫 번째, 뭐가 동일할 때? 진동수가 일정할 때 속력은 파장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진동수를 갖고 있다면 파장이 긴 놈이 빠르다 이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파장이 일정하다면 파동의 속력은 뭐에 비례하느냐? 진동수에 비례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진동하는 놈이 빨리 전달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열을 생각해봐. 열을. 옆으로 열이 전달된다. 마이크로파가 그러니까 이제 전자레인지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 에너지를 전자기파를 전달해서 얘를 데울 때도 생각해보면 이런 거지. 진동수가 큰 놈하고 작은 놈이 있다. 그러면 큰 놈과 작은 놈 중에 누가 더 빨리 데워질까요? 진동수가 큰 놈. 그지? 그러니까 700W짜리하고 1kW짜리가 있다. 누가 빨리 데워질까?
그렇지. 걔네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자체가 초당 700줄, 초당 1000줄이니까 1000줄인 아이가 훨씬 더 빨리 물질을 데울 거다. 그만큼 마이크로파로 그 물질한테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빨랐다는 거지.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같은 마이크로파지만 진동수가 다를 수도 있다 이거지. 됐죠? 오케이. 그런 얘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같은 매질에서 이렇게 돼. 이거는 그 다음 단계인데요. 처음에 파동을 만들 때 파장을 길게 하거나 진동수를 크게 하면 빠른데 같은 매질에서 이제 좀 있으면 뭐라고요? 굴절로 가야 되니까 다른 매질로 갈 때 그러면 같은 매질에선 이런 얘기야. 그죠? 같은 매질에선 파동의 속력이 일정하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단순한 뭐를 했어요? 속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파장과 진동수이니까 진동수가 일정할 때 파장과 속력은 비례해요. 두 번째, 속력은 파장이 일정할 때 진동수에 비례해요. 이렇게 배웠는데 이번엔 속파진에서 뭐가 일정한 케이스 배운다? 그렇지. 속력이 일정한 케이스. 같은 매질이면 속력이 일정해요. 됐죠? 그러면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죠가 되죠. 되셨나요? 이게 우리가 두 번째 배우는 거예요.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다. 딱 반대로 했네. 미안합니다. 자, 다시.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다. 되셨나요? 네. 딱 반대로 했네요. 되셨죠? 두 번째 예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고 할 때, 그죠? 빛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자, 진동수 누가 커요? 자외선이 크다? 적외선이 작다죠? 자, 속력이 일정하대요. 그럼 파장 어떻게 될까요? 자외선이 그렇죠. 짧다. 얘가 길다가 된다. 되셨나요? 여기서 써먹는 게 바로요. 방금 전에 같은 매질에서 빛이 전달돼서 왔어. 알겠죠? 같은 매질에서 빛이 전달돼서 왔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속도가 똑같이 일정하게 도착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외선의 진동수를 측정했더니 자외선의 진동수가 커. 그럼 걔가 파장이 짧은 거야. 안 그러면 같이 올 수가 없어. 이해 갔죠? 네, 안 그러면 같은 속력으로 도착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죠?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매질은 똑같은 걸 계속 지나왔잖아. 그죠? 네, 그런 말입니다. 이거 우리 통과 때 열심히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쵸? 통과 때 그냥 단순히 외웠죠? 자외선이 파장이 짧아. 그럼 진동수 어떻게 돼? 에너지 어떻게 돼? 이렇게 외웠잖아? 네, 그거 얘기를 하는 거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낼 수도 있는데요. 줄에서. 같은 줄이래. 자, 같은 줄인데 어떤 줄을 볼 거냐면 가는 거, 두꺼운 거. 알겠죠? 가는 줄, 두꺼운 줄. 어떤 게 빠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가는 거하고 두꺼운 줄. 어떤 게 빠를까요? 가는 거. 왜? 어차피 파동의 진동이, 그러니까 매질이 쭉 있으면, 줄이라는 매질이 쭉 있으면, 입자의 진동이 그 다음 입자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놈은, 그죠? 두꺼운 놈은 같은 에너지를 줬다고 해도 얘가 그 진동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게 가는 놈에 비해서 뭐예요? 느릴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팽팽한 줄에서 느슨한 줄보다 빠르다. 됐죠? 팽팽한 줄에서.
이건 뭐 당연하겠죠? 팽팽하면 그만큼 텐션이 있으니까 얘가 진동하면 바로 옆에까지 진동이 전달되는 게 빠르겠죠. 당연히. 네. 자, 그다음에 물결파. 이건 기억나시죠? 제가 개념풀로 수업할 때도 했는데 물결파. 우리 해변에 다가올 때 파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기억나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깊은 곳에서 빠르다. 그죠? 얕은 곳에서 느리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물리적 이유는 뭐냐면,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바닷가의 저항이 없어요. 깊은 곳은 바닷가의 저항이 작은데요. 얕은 곳으로 가면 바닷가 저항이 되게 커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느려지는 거란 말이야. 네. 진폭? 아니요, 그건 에너지 감소한 거죠. 이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깊은 곳에서의 파장은 길고요. 얕은 곳에서의 파장은 짧죠. 그러니까 당연히 깊은 곳에서 빠른 거고요. 얕은 곳에서 느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JM이 질문한 건 뭐냐면 파동의 소멸이에요. 진폭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거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의 저항 때문에 바닷가의 저항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에너지가 줄어드는 양이 훅 하고 줄어드는 거죠. 해변에 가까워지면. 네.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에만 관련 있어요. 전달 과정에선 그래요. 전달 과정에서는. 아까 그래서 빠른 파동 할 때요. 네. 그 같은 마이크로파일 때도 1000와트랑 700와트 파장이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파 그래도 파장이 다른 걸 쓸 수 있다는 거지. 파장이 다르다는 건 파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이크로파가 한 가지 파장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파 범위가 있는 거거든. 그 얘기를 한 거였어요. 일단 발생시키고 나면 진동수가 변하진 않아요. 자, 다시. 그러니까 잠깐만. 저거 꺼야 되겠다. 다음 따라서 이런 거죠. 파도가 멀리서 해변으로 들어올 때 파도의 높이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파도 타기를 하는 거지. 서핑? 그죠? 그리고 그걸 볼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먼 바다에서는 파장이 길다, 빠르다. 얕은 바다에서는 파장이 짧다, 즉 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파의 속력 중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음파의 속력. V는 331 플러스 0.6T 이렇게 되셨나요? 이게 온도예요, 온도. 이해가셨죠? 네. 됐어요? T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온도에 따라 음파의 속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싸잡아서 우리가 보통 온도가 낮을 때 느리고 온도가 높을 때 빠릅니다. 누가? 음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낮에는 지면이 따뜻하고 위에가 차갑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JM 아유시 이렇게 됐죠? 이 소리를 지르면 네 이렇게 지르면 얘가 그냥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지. 따뜻한 곳과 차가운 곳이 있으니까 따뜻한 곳이 빨라서 느린 쪽으로 꺾인다. 이렇게 위로 꺾여요. 이렇게 차가운 쪽으로. 그래서 낮말은 새가 듣는다. 알겠죠? 네, 밤말은 쥐가 듣는다. 이거죠. 자, 파동의 굴절. 아까
앞에 내용 설명하면서 잠깐 설명이 나왔는데 맨 마지막 내용 설명할 때 파동의 굴절. 굴절은 어떤 곳으로 하느냐? 매질이 바뀌면 굴절이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지. 파동의 굴절은 뭐 예를 들어 매질 1에서 매질 2로 이렇게 매질이 변하면 굴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계속 봤죠. 매질에 따라 뭐가 달라져요? 파동의 속력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파동의 속력이 변화하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난다. 그러면 굴절은 어느 쪽으로 일어나게 되느냐? 이거 이제 제가 그거로 설명해 드렸었죠. 아스팔트 잔디밭 해가지고 장난감 자동차가 이렇게 가요. 알겠죠? 그럼 이 장난감 자동차는 오른쪽 바퀴가 먼저 잔디밭에 들어가니까 오른쪽이 먼저 느려지죠. 그리고 왼쪽은 그대로 빠르니까 왼쪽에는 이렇게 돌고 느린 쪽에는 이렇게 돌아서 얘가 그 이후의 진행 방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바깥쪽에 빨리 돌아서. 즉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굴절은 항상 느린 매질 쪽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되게 쉬운 법칙이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걸 심지어 어떤 사람이 알아냈는데 매질 1에서 보통은 위에 걸 1로 하지만 나중에 이제 실험할 때는 밑에 거를 1로 하거나 뭐 이렇게 시험 볼 때는 뭐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1에서 2로, 2에서 1로 그걸 먼저 생각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꺾였다 이것이. 자, 첫 번째. 그러면 매질 1과 2에서 파동의 속력 누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V1과 V2 중에 누가 더 크냐? 매질 1에서가 더 크죠? 이유는 뭐냐면 원래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야 돼. 같은 매질이면. 근데 어느 쪽으로 꺾였냐면 매질 2 쪽으로 꺾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질 2가 느린 매질이다. 파동의 이동 속력이 느린 매질. 그러니까 매질 1이 빠른 매질이다. 이런 얘기지. 매질 1이 빠른 매질이다. 그런데 이 파동이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해. 근데 사실은 만약에 물결파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물결파다. 아니면 빛이다. 이렇게 뭐가 정해지면 탄성파이냐 역학파이냐가 정해지면 그때는 알 수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역학파를 해보자. 아시겠죠? 일반적으로는 역학파를 해보자. 그럼 역학파는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잘 봐. 역학파는 언제 빠르죠? 매질이 밀할 때 빠르죠? 자, 매질 1과 2 중에 누가 더 밀한 매질이에요? 1. 두 번째, 전자기파를 해보자. 이제 전자기파라고 생각해보자. 즉, 빛이라고 생각해보자. 알겠죠? 빛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빠른 매질과 느린 매질이 있어요. 누가 밀할까요? 누가 밀하죠? 그쵸? 2가 밀한 거예요. 느린 매질이 지금 밀한 거란 말이에요. 전자기파는 밀한 매질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맨 처음 내용으로 들어가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파동의 분류 기준에서 역학파와 탄성파에서 속력 얘기를 했어요. 그쵸? 어떤 매질에서 빠른지에 관해. 역학파는 매질이 밀할 때 빠르고요. 전자기파. 그죠? 전자기파는 매질이 소할 때 빠릅니다. 그래서 진공에서 빛의 속력을 재죠.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자, 갑니다. 그때 요것도 이제 우리가 배워줘야 된단 말이야. 자, 뭐를 그린 거예요, 제가? 그렇죠. 법선을 그렸다, 이 법선. 그죠? 자, 매질의 경계면과 수직한 법선을 그린다. 다시. 두 매질의 경계면과 수직한 법선을 그린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물방울이 있는데 바깥에 공기고요. 알겠죠? 빛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맞죠? 그럼 얘가 어떻게 꺾였느냐 뭐 이런 거 할 때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경계면에 수직한 법선을 그리고 얘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꺾였다. 그죠? 그렇게 해서 무지개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되셨나요? 자, 이런 거에 설명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법선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들어갈 때 이 각도를 뭐라 그래요?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도를 뭐라 그래?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입사각. 야, 이번에 면접 시험 보고 왔는데 입사각이야, 그지? 그런 얘기. 두 번째. 아, 그 선생님이 뭐 했기 때문에 그런 아재 개그를 했기 때문에 나 완전 굴절 각이다 뭐 이런 얘기지. 되셨나요? 됐죠? 자, 다시 입사각, 굴절각에 관해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입사광선, 법선, 굴절광선, 법선 이렇게 된다. 잠깐. 그러면 지금 굴절이 일어났는데요. 굴절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만약에 입사각이 더 커지면 만약에 굴절각이 더 커지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 거야. 그지? 그게 스넬의 법칙이에요. 스넬의 법칙. 스넬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 자, 굴절률 N12. 이것도 우리나라 말 잘 기억해야 돼. N12는 뭐예요? 1에 대한 이해. 그렇죠.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 됐죠? 그러면 우리 보통 1을 뭐라고 하지? 1을 그냥 입사광선 쪽을 1이라고 하고 굴절광선 쪽을 2라고 하는 게 보통이지. 바뀌어도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바꿔서 문제를 내도 되셨나요? 오케이 말이? 네, 갑니다. 얘는 뭐분의 뭐? n 뭐분의 n1분의 n2 이렇게 정의합니다. 되셨나요? 네, n1분의 n2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 절대굴절률이거든요. n1, n2는 절대굴절률인데 이 절대굴절률과 속도의 관계가 있어요. 절대굴절률과 속도와의 관계는 반비례.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V2분의 V1이에요. 그 반비례예요. 근데 그거는 네네네. 맞아요. 하는 반대예요. 아니야. 역학파도 이제 절대굴절률의 그 정의 때문에 정해지는 거거든요. 절대굴절률의 정의는 뭐예요? 그러니까 진공에서의 속력에 대한 현재 매질에서의 속력의 비. 라고 정의돼요. 오케이? 다만 이게 빛으로 할 때 되게 좋은데 만약에 역학파로 하면 숫자가 뒤집힌다는 것만 빼고 관계는 똑같아요. 위에가 크고 아래가, 그러니까 원래 빛에서는 이렇게 꺾였다고 하면 위에가 크냐 아래가 크냐잖아. 어디가 크죠? 굴절률이? 빛이면 아래가 크잖아요? 그죠? 소리면 위에가 크죠? 그래서 꺾이는 게 반대죠. 네. 자, 다시. 만약에 이 경로가 일정하다고 하면 경로는 똑같다고 하면 네, 경로가 똑같을 수가 없는 게, 자, 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 속파진을 사용할 거예요. 아시겠죠? 속도는 뭐야? 파장 곱하기 진동수. 파장 곱하기 진동수. 됐죠? 근데 진동수가 같단 말이지. 진동수가. 왜 같아요? 그러니까 파동의 뭐야? 진행 시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파동은 그러니까 진동수를 바꾸려면 처음에 만들 때 바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되셨나요? 자, 이제 이 람다에 관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밑에 굴절의 법칙 보시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아이고 휘었다. 아유. 자, 갑니다. 거기 보시면 위에 보라색, 하얀색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 간격이 넓어요? 밑에 간격이 넓어요? 그 간격이요. 위에 거 간격이 넓죠? 네. 그러니까 위에 건 간격이 되게 넓은 놈이에요. 그쵸? 위에 건 간격이 되게 넓어요. 무슨 뜻이게? 파장이 길다. 네, 파장이 길어요. 이게 람다1이에요. 됐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요? 90도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람다2예요. 아시겠죠? 이해가셨나요? 네. 네. 됐죠? 네, 여기에 뭘 세우면, 여기에 법선을 세우면, 요게 입사각, 요게 굴절각,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오케이. 됐어요? Got it?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게 90도고, 요건 그럼 뭐예요?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i고, 그럼 요건 다시 i죠. 그쵸? 얘가 i. 그럼 얘가 r. 됐죠?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점이 a. 요점이 d 이렇게 돼 있어요. sin i 값은 어떻게 구하죠? sin i 값은 얘가 이제 90도니까 뭐분의 ad분의 람다1 이렇게 됐죠? sin r 값은요? sin r 값은 ad분의 람다2.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람다2로 똑같거든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됐어요? 됐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람다1은 어떻게?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sin 뭐분의? sin r분의 sin i 이렇게 됐죠? 됐나요? 오케이. 자, 갑니다. 따라서 희한하게 이런 거예요. 상대 굴절률을 구하면 굴절률만 n분의 2고요. 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죠? 되셨나요? 오케이. 이걸 이제 스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스넬 법칙. 자,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 가지 매질에서 빛의 속력과 굴절률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굴절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봐요.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쵸? 맞죠? 굴절률 차이가 크대요. 그러면 이 값이, 요걸 그대로 놔뒀을 때 얘만 키웠다. 요걸 그대로 놔뒀을 때 얘만 키웠다. 뭐 이런 얘기지. 맞죠? 그러니까 입사각이 되게 클 때도 똑같은 각도로 꺾여요. 무슨 말이에요? 많이 꺾였다는 얘기죠. 그죠? 다시 봐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봤는데 여기가 R, 여기가 I. 이걸 이렇게 집어넣어도 이렇게 된다고요. 맞죠? 굴절률 크게 크면. 오, 그렇네요. 그죠? 그러면 흰색하고 노란색하고 누가 더 많이 꺾었어요? 노란색. 노란색이 더 많이 꺾였죠? 네. 이해 가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굴절률 차이가 크면 많이 꺾입니다. 이런 소리예요. 되셨죠? 싫어요? 오케이.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매질에 따른 물결파의 진행 방향과 굴절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되셨나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밑에 있는 그래프 두 개가 뭐가 다를까요? 자, 얘 이렇게 꺾였는데요. 자, 여기 간격하고 누가 더 좁아요? 그렇죠. 얘가 지금 이게 람다1이면 얘가 람다2잖아요. 맞죠? 람다1이면이라고 그랬고 2라고 썼네요. 그죠? 자, 람다1, 람다2. 그죠? 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왜냐면 진동수가 파동을 만들고 나서는 안 변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파장이 짧아진 건 뭐라고요? 아까 그래서 내가 이거 해준 거거든요. 이거 속력이 느려진 거예요. 그죠? 속력이 느려졌고 그쪽으로 꺾였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꺾인 애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여기 간격은 이만큼, 여기 간격은 뭐라고요? 겁나 길게. 이렇게 된 거지.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람다 1하고 람다 2 중에 뭐라고요? 람다 2가 길어졌다 이것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해가셨나요? 네, 오케이. 그거를 그림으로 자꾸 보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해가셨나요? 네. 자, 자연에서의 굴절 현상 갑니다. 자연에서 굴절 현상 갑니다. 자, 물속에 담긴 물체의 깊이가 실제보다 얕아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중학교 때 공부하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가 요렇게 보이면 그거보다 좀 떠오르는 방향으로 뭘 던져요? 작사를 던진다. 그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만약에 내가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와 됐죠? 와 어느 쪽에 가까워요? 몬드리안 쪽에 가깝나요? 피카소? 하여튼 갑니다. 자 들어갔던 빛이 내 눈에 그죠? 내 눈에 들어왔다 이거죠. 내 눈에 들어왔다. 근데 이 빛은 어떻게 온 거냐면 이렇게 왔지만 얘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보기엔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똑같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길이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똑같은 길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길이어야 이제 추측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똑같은 길이가 아니면 그치. 그죠? 높이가 똑같을 텐데. 자, 오케이.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붕 떠 보이기 때문에 작사를 던져서 잡을 때 여기다 던진다. 레이저를 쏘아서 물고기를 잡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쏘면 된다. 레이저도 빛이니까. 아시겠죠? 레이저도 빛이니까 레이저는 그대로 쏘시면 되겠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신기루나 아지랑이. 자, 신기루와 아지랑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딘가에 이제 나무가 있단 말이지. 멀리에. 선인장. 됐죠? 네. 선인장? 굿잉글리시에? 자, 내 눈에 얘가 빛이 어떻게 들어왔을 거냐 이거지. 근데 왼쪽 그림은 뭐야? 왼쪽 그림은 여기가 덥고 여기가 차갑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막이라는 얘기죠. 사막의 낮에 모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가열돼서 땅이 되게 뜨거운 거야.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면 이 빛이 내 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올 거냐? 즉 차갑고 따뜻하다. 그러면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지. 빛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지. 결국엔 이 빛이 어떻게 나간 빛이 이렇게 들어온 거냐면 여기서 일로 나간 빛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일로 나간 빛이 얘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지. 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지? 되셨나요? 그렇네. 됐다 웃긴다. 되죠. 네. 됐죠? 이해하셨나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것까지 다 완벽하면 안 돼. 그죠? 네. 그렇죠. 인간적인 맛이 있어야 되겠죠? 분위기 안 좋잖아, 너 때문에. 말은 내가 한 거구나.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렌즈의 모양에 따라 빛이 모이거나 퍼진다. 또 마찬가지인데요. 굴절 현상. 자, 볼록 렌즈에 빛이 들어갑니다. 왜 꺾일까요?
예, 그렇죠. 여긴 공기고요. 여기는 유리예요. 그렇죠. 그럼 어느 쪽이 느려요? 유리. 아, 그러니까 느린 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빛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일로 이렇게 들어온 빛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꺾인다. 되셨나요? 됐죠? 아, 오케이. 자, 그러면 마찬가지 오목 렌즈는요. 오목 렌즈. 빛이 똑같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꺾여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꺾여야지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느린 쪽으로 꺾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요건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도 되죠? 낮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파도가 해안선에 나란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뭐냐? 자, 이제 해안선이 땅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해안선이. 그죠? 되셨나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깊이를 보면 같은 요만큼의 깊이에서 보면 여긴 되게 얕고요. 여긴 깊단 말이죠. 맞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깊은 곳에서 빠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는 많이 왔고 얘네는 조금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셨나요? 네, 그래서 해안선에 평행하게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지. 해안선의 모양과 평행하게 들어가게 된다. 되셨나요? 근데 이제 바닥 때문에 그렇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즉, 어떻게?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보다 안쪽에 더 깊이가 깊게 되고, 그럼 빠르다 이거지. 이해하셨나요? 네. 이런 자연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그거 배운 거예요. 뭐 실이라든가, 뭐 물결파라든가, 뭐 이런 거 배운 이유가, 요런 거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 5페이지 갑니다. 굴절현상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안경, 광학기기. 지구 내부 구조 분석. 혹시 기억나시나요? 암형대라고 기억나요? 중학교 때 배운 거? 네. 뭐요? 이게 암권의 층상 구조를 공부할 때 암형대라는 애가 있고 그 암형대라는 아이가 결국 내핵이 고체로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각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또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게 지진파 내부 구조 분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굴절하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한다. 그다음에 굴절 당도계 뭐 이런 것도 쓴다. 이게. 그래서 당분의 농도에 따라 빛의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엔 당도를 재는 기계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거야. 당도 재는 걸 화학적으로 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잰다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카메라 망원경, 현미경, 뭐 이런 게 이제 굴절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파동의 반사, 이렇게. 네. 이거 보는 서준이도 장난 아니겠다. 지금, 뭐 하다가 이게, 뭐 하다가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교재하다 끊고, 두 번째, 새로 받은 교재하다가 끊고 세 번째 수특이에요. 알겠죠? 수특. 자, 1번입니다. 그림 가는 동일 평면, 수평면, 동일 직선상에서 각각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 ABC를 나타냈습니다. ABC 운동량의 크기를 어떻게 할 거냐? P0.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자, ABC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P0고요. 얘가 2P0고요. 얘가 PC. 그죠? 퍼스널 컴퓨터겠네. 그쵸? 자. 여러분들 진짜 PC라는 말이 여러분한테 별로 안 익숙하죠? 익숙해요? PC방. 그렇군요. 네. 자, 갑니다. 자, P0, 2P0, 그 다음에 PC이다. 자, 나는 가에서 모든 충돌이 끝난 뒤 세 개가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등속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 덩어리가 된 물체의 오른쪽으로 운동하며,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운동하며, 그 다음에 운동량의 크기는 P0입니다. 이거죠. P0입니다. 와우. 그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A의 속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각각 등속 운동하는데 충돌을 했대요. 모든 충돌이 끝나고 이 말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충돌의 조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떤 충돌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지? A하고 B 중에 A가 더 느려요. 충돌하나요? 안 된다는 거죠. 그쵸? 되셨나요? 자, 그리고 A하고 B하고 이제 앞쪽에서 그런 문제 많이 풀었잖아요. A하고 B하고 충돌을 했는데 C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얘네 충돌하기 전에는 빨랐는데 얘네 충돌하고 나서 C보다 느려. 그럼 또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둘이 충돌하고 난 다음에도 C보다 빨라야 되고 아니면 C는 맨 처음에 오른쪽으로 오고 있을 거다. 그쵸? 맞죠? 근데 왼쪽으로. 왜 이게 정해지지? 얘가 맨 처음에 어느 쪽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얼마만큼의 크기일까요? 얘하고 더하면 뭐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죠. 그쵸? 그러면 PC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P0. 그죠? 마이너스 2P0.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는 일로 오고 얘는 빨리 가고 얘는 천천히 가고 꽝꽝꽝 이렇게 부딪힌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맨 처음에 만들 때부터 약간 어떤 스멜이나 기출 문제들을 보고 그쵸?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떤 걸 찾아낸 거지. 문제를. 그쵸? 오케이. 자, 합니다. 따라서 A에서 속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뭐 당연히 나에서보다 크겠죠. 가가. 자, PC는 2P0이다. yes. 자, 가에서 나는 나로 되는 동안 A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합의 크기는 2P0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죠? A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의 합.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할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그쵸? 지금 잘 생각해봐. 얘가 P0가 됐단 말이야. 속도가 되게 많이 저기 한 거고 얘가 마이너스 2P0에서 P0인데 만약에 질량이 다 똑같다고 해도 다시 질량이 다 똑같다고 하면 뭐 M 이렇게 똑같다고 하면 그죠? 그러면 누구 지금 충격량이 제일 커? 지금 2P0에서 그러니까 얘가 질량이 3개가 똑같다 그러면 3분의 P0잖아. 얘가 가지고 있는 애가. 그치? 그러니까 P0에서 3분의 P0 2P0에서 3분의 P0 마이너스 2P0에서 3분의 P0 그치? 그럼 누가 제일 큰 거야? C. 그러니까 적어도 2P0보다 더 크잖아. 네. 그지? 그래서 계산 없이 문제를 푸실 수 있겠다. 되셨나요? 오케이. 되셨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두 번째. 그래서 1번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운동량 충격량 문제를 너무 어떤 방식으로 푸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이거 질량 모르니까 여기 M 집어넣고 여기 M 집어넣고 이렇게 다 계산하시려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특히 3학년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자, 그런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자, 가와 같이 근데 이제 3점짜리를 풀면 여러분들이 하나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뭘 느껴지냐면 특히 이제 수능 스타일 문제를 풀다 보면 2학년 문제하고 뭐가 달라요? 문자로 푼다. 그건 이제 내가 힌트를 이미 드렸던 거고. 그쵸? 희한하게 추론 쪽에 문제가 많죠? 이걸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그죠? 식을 세워서 다 푸는 게 아니라 추론 쪽의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2학년 때 연습 문제들을 푸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서 아무 때나 휙휙휙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야 3학년에 올라가면 뭐가 보이냐면 바깥으로 이렇게 문제를 멀리 이렇게 띄워놓고 보는 관점이 생길 수 있다 이거지. 아시겠죠? 이게 2학년 때 좀 지루하더라도 이런 거 어떤 선생님이 제일 많이 얘기해요? 수학 선생님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처음에 기본 문제들 익숙해질 때까지 풀지 않으시면 어려운 문제 잘 못 푸십니다. 30번은 손도 못 대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림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가 벽 앞에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러면 뭐 둘이 충돌하겠네? 둘이 충돌할 건데. 자, 서정 씨, B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정지해 있대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정지하고 있다고 돼 있어서,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미안해요. 내가 서정 씨 저기 하려고 괜히 불렀는데, 그죠? 힘들어하길래 괜히 불렀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봤네. 자, 갑니다. D일 때, 그죠? 자, 언제 충돌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걸. T0가 충돌했죠. 그랬으면 일어났을 건데. 자, 그 다음에, 그죠? 요렇게. 자, D가 0이 됐을 때, 그쵸? D가 0이 됐을 때, 시간은 4T0. 잠깐만. 그러면, 거리가 변한 건 T0부터 4T0까지 3T0 동안 D만큼 변했네. 그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계속 그대로야. 이거 무슨 말이지? 거기 가서 멈췄네? 맞죠? 오케이. 두 번째, A는 어떻게 되느냐? A는 빨리 온다. 그죠? ED로부터 D까지 빨리 왔어요. 이렇게 휙. 그리고 나서 쭉 이렇게 갔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이제 갑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건, 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구하려면 충돌 전, 충돌 후 알면 되죠? 네. 되게 웃긴다. V0 알고 V 알면 되잖아. 그치? 네. 그거 계산하시면 되겠네. 첫 번째 V0는 얼마예요? T0 동안 D만큼 갔죠. 그죠? 두 번째, 나중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나중 속도는, 둘이 만나는 점 구해야 되겠네. 그죠? D를 4T0까지 갔네요. 그죠? 즉, 3T0 동안 D만큼 갔어요. 맞죠? 이게 V 나중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따라서 기억, 뭘 구하라? 델타 PA를 구하라. 그러면 MA 델타 VA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자, MA가 얼마? 스몰 m. 자, VA는 얼마예요? 델타 VA는 나중이 마이너스 3T0분의 D. 처음이 T0분의 D. 뭐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얘를 플러스로 보면, 그죠? 얘를 플러스로 보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얘가 플러스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로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집어넣어야지. 됐죠?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야 된다. 되셨나요? 네, 그렇게 푸시면, 야, m 곱하기 이쪽부터 계산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얼마야? 3t0분의 4d군요. 마이너스 4d. 됐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3t0분의 4md 뭐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자, B의 질량은 얼마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B의 질량은 얼마이겠습니까? 뭐 기억해도 되냐면, 니은, 이 델타 PA하고 델타 PB하고 같죠? 됐었나요? 네, 델타 PA하고 델타 PB하고 같을 건데, 델타 PB는 MB 곱하기 델타 VB. 근데 VB가 처음에 정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 속도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MB,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B는 3t0분의 4md를 얘는 그쵸. 이제 3t0 동안 d 같죠. 아까 봤던 것처럼 3t0 동안 d만큼 d로 갔죠. 맞죠? 그럼 3t0분의 d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럼 3t0 d 얼마요? mb는 4 스몰 m 이렇게 되죠. 네. 자, 우리가 뭐 사용했다고요? 이거.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과 같다를 사용했다. 됐죠? 됐어요? 오케이. 네. 네. 수능 3점짜리 문제를 하나 두 개씩은 꼬박꼬박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걸 꼭 가지고 다녀달라 그랬죠. 오케이? 꼭 가지고 다녀주세요. 알겠죠? 이제 뭐 안 가져와도 된다? 역학과에까지 1권은 안 가져와도 된다. 이제 뭐뭐만 가져오시면 된다? 이렇게 두 개만 가져오시면 된다. 그죠? 네. 네. 역학은